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사회복지팀에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성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굴 마주보지 못하고 이렇게 언택트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서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져서 다시 만나서 강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예방이 아니고 왜 당뇨병의 관리냐 하면 사실 당뇨병이 100% 완치되거나 완벽하게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당뇨병의 관리로 제목을 붙인 거고요. 당뇨병의 원인이 뭐냐면 인슐린이 분비가 줄어들거나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슐린이 우리 몸속에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의 원인이 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인슐린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해요. 그러면 혈당이라고 하는 것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에너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은 낮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혈당이 너무 낮으면 저혈당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인슐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정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췌장 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이 분비되면 우리 몸속에서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을 떨어뜨려서 우리 몸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인슐린이 없으면 우리 몸속에서 우리 세포에서 혈당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인슐린이 있어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슐린이 저항성이 있어서 인슐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몸속에서는 인슐린이 부족한 걸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점점 많이 췌장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점점 올라가는 걸로 인해서 저항성을 진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중요한 거고 이 두 가지가 어떤 원인이냐에서 약물 치료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약을 쓸 거나 결정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이 오는 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활동량이 부족해진 사람, 그다음에 약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게 그게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는 실제로는 뭐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꼭 필요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통증 아니면 이식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스테로이드가 꼭 필요한 약물로 많이 쓰이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당뇨병을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1형 당뇨병하고 2형 당뇨병으로 구별하는데 1형 당뇨병은 어린들한테 많이 생기는 인슐린이 완전히 나오지 않아서 치료가 인슐린 주사고요. 2형 당뇨병은 주로 어른들한테 많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저기 보여 있는 두 가지 분비의 감소나 저항성 증가 때문에 생기는 건데 생각하기는 어린이들한테 생기는 것들이 유전 때문에 될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른들한테 생기는 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유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가족력이 있으면 나한테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아주 높아진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당뇨병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당뇨병의 증상은 혈당이 분비되지 않고 우리 몸속에서 하용하지 못하니까 소변으로 혈당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혈당이 빠져나가면서 소변량이 많아지고요. 소변에서 수분을 많이 빠져나고 나가면 그것 때문에 탈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있는 혈당이 우리 세포에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피로하고 무력감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많이 호소하시는 게 탈수 갈증이라고 하는 건 뭐 입이 말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흠소하고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려면 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세포에서 사용한 게 아니라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그 다음에 소변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보지 하는 의심하는 그런 게 있을 때 당뇨 조절이 안 되는 걸 의심할 수 있고요. 위의 것들은 당뇨 그 자체의 증상이고 시력 이상, 손발 저림 이런 것들은 당뇨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눈에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손발이 저린 것들이 당뇨병 발견됐을 때 저런 증상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증상이 없으면 뭐냐면 현재 당뇨병이 여러 경우에 발견할 수 있는데 건강진단에서 혈당이 높아서 검사해 보니까 엄청 높은 당뇨병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체중이 많이 빠지는 것들이 당뇨병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그다음에 당뇨병의 진단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두 피검사인데 피검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공복혈당, 그다음에 식사하고 2시간 있다 하는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가 있어요. 정상은 공복혈당은 99, 당뇨병은 126 이상 있어요.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건 5.6% 이하가 그 정상이고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 6.5% 이상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세 개가 다 맞아 떨어지면 그냥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 어떤 혈당은 공복혈당은 굉장히 높은데 그 당화혈색소는 정상이라든지 뭐 19~2시간 혈당은 아주 낮은데 당화혈색소는 높다든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맞지 않으면 그 정밀 검사라고 해서 그 당을 먹고 그 3시간 30분마다 이렇게 하는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다 맞지 않으면 어쨌든 이 세 가지 검사를 해보면 그 당뇨인지 아닌지 대개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건 영어로 저 헤모글로빈 A1C라고 읽는데 그 헤모글로빈에 당이 붙은 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2~3개월간의 혈당 수치를 반영하는 거고 장기적인 관리의 목표가 되고요. 빈혈이 있는 경우에 낮게 나타나고요.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30 플러스 당화혈색소가 체온과 비슷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정상 범위가 6.5%라고 했으니까 36.5도 체중은 그 체온은 문제가 없어요. 9% 이상 되면 우리 아이 체온이 지금 39도가 됐을 때 얼마나 여기 뭐 힘들겠고 그다음에 얼마나 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화혈색소가 아주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식사하고 관련이 없어서 그래요. 가령 내일 제가 그 혈당 검사가 있고 당뇨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왔을 때 혈당이 공복시 혈당이 뭐 120, 130 크게 문제되지 않은 정도인데 당화혈색소가 뭐 9%, 10% 나왔다 그러면 이분은 당뇨 조절이 안 된 걸로 보는 건지 혈당 수치가 좀 낮다고 해서 괜찮은 걸로 보지 않아요. 이분은 그 하루나 이틀 열심히 노력하고 식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혈당이 낮아진 걸로 보는 거지 당화혈색소가 정상이 아니라면 정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내가 당화혈색소가 6.5%인데 혈당이 뭐 그 식전 혈당이 200, 뭐 150, 160 이렇게 됐다. 그럴 때는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니까 잘 노력하셨겠지만 어제가 검사하시기 전에 뭐 그 금식을 다 못 하셨다거나 이렇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게 당뇨의 관리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화혈색소 1% 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떨어뜨리는 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식사도 잘 해야 되고 약도 잘 먹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뇨 전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상하고 당뇨병하고 중간 단계 저거로 말씀드리면 식전 혈당으로 말씀드리면 100하고 125 사이를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실제로 당뇨는 아닌지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뇨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뇨로 넘어갈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전날 식사를 너무 많이 했다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당이 올라갔는데 스트레스가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분비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다 혈당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만이 있는 경우는 무엇보다도 체중을 줄이라고 권유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뇨병이 아닌 걸로 판단되고 특별한 가족력이 없다면 그다음에 당화혈색소가 특히 정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체중 줄이고 그다음에 소식 위주로 식이요법하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한 다음에 1년 있다 다시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당화혈색소가 올라간다 그러면 당뇨일지도 모르니까 정밀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당뇨 치료 목법은 뭐냐면 여러 번 강조해 드리지만 당화혈색소가 6.5% 이내로 그 유지하는 게 당뇨 치료의 목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6.5%로 유지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당뇨 합병증이 오지 않으니까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당 조절의 목표를 당화혈색소 6.5% 이하로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철저하게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 전후 임신 급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엄격한 혈당 조절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세요. 그래서 그 먹는 약물 수술할 때 그다음에 뭐 갑자기 몸이 많이 아플 때 일시적으로 인슐린으로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 몸속에 큰 스트레스가 왔을 때 혈당이 아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더 엄격한 혈당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혈당 조절을 아주 심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이건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 특히 저혈당을 여러 번 경험하시면 그것 때문에 약을 잘 안 먹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당화혈색소를 10% 약간 넘게 유지하기도 해요.
그래서 혈당 조절의 목표를 약간 완화시키는 경우에는 지금 연세가 드신 어르신께서 당뇨병이 합병증이 진행됐거나 그다음에 혈당이 저혈당을 많이 경험했거나 그다음에 당뇨병이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본인이 잘 알기도 하지만 조금 저혈당의 위험성 때문에 천천히 조금 약하게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뇨병의 치료가 뭐냐?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식사 조절, 운동 열심히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약물 치료하는 거, 그다음에 약물 치료도 안 되면 인슐린을 주사를 맞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해요. 먼저 식이요법 보면 식사를 적절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여러분들 그 병원에 입원하시면 그 식이요법을 훈련시켜 드리잖아요. 자기 체중 가지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키에 비해서 그 아이디어란 그 체중을 가지고 이상 체중을 가지고 하니까 체중이 많으신 분들은 식사를 좀 더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이 되니까 식사를 적게 하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식사를 적게 하는 거, 운동량 증가는 뒤에서 그 꾸준한 유산소 운동 더하기 그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몸속에서 근육이 많아지면 기초 체력이 올라가니까 그 인슐린의 저항성이 개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꾸준한 유산소 운동 더하기 규칙적인 그 무선적 근육 운동을 병행했으면 좋겠고요. 인슐린 치료제는 약물 치료는 아까 원인 중에서 인슐린이 잘 안 나오는지 그다음에 인슐린이 잘 기능을 못 하는지에서 약이 각각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 식후 고혈당만 조절해야 식전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 고혈당만 그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식후 고혈당은 식사를 적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식사 조절을 잘 못하시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식후 고혈당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슐린이 전혀 나오지 않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요법 처음부터 시행하고 그다음에 그 약물 치료하다가 대개는 약물 치료하다가 그 인슐린요법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의사들은 당뇨가 처음에 발견됐을 때 인슐린요법을 먼저 하자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인슐린요법을 처음부터 하면 그 췌장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서 그렇게 그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아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요법은 아닙니다. 그럼 당뇨병의 식사요법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균형 잡힌 식사라는 건데 균형 잡힌 식사라고 하는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0대, 20대, 20인데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단백질은 부족하고 탄수화물은 많아요. 그래서 노력하기는 저기 옆에서 보이는 것처럼 55대 25대 20 정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을 좀 더 많이 먹도록 당뇨 환자들은 노력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칼로리만 지킨다 그러면 많이 먹지만 않는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특히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면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인슐린 양이 줄어들면서 비만이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식이섬유 많이 섭취하도록 하시고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내가 아침에 안 먹다가 점심을 더 많이 먹거나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식사를 거르는 건 저혈당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하루 세 끼를 정해진 양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그 식사에 맞춰서 약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조정하시면 좋겠어요. 단순탕은 가능하면 그 설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피워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일 잘못 알고 계신 게 과일은 우리 몸에 좋으니까 내가 밥 대신 과일을 마음 놓고 먹어야지 하고 그 밥은 안 먹었는데 과일을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혈당이 올라가서 오신 분이 계세요. 과일에 있는 과당도 혈당을 많이 올리니까 마음 놓고 드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식사의 관리는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칼로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많이 먹지 않는 거. 그다음에 식후 고혈당은 식사 중에 있는 당질의 양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를 먹어도 당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현미를 마음 놓고 많이 먹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탄수화물을 좀 적게 당질의 양을 적은 걸로 식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지수에 관계없이 전 탄수화물 식이를 권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후 고혈당이 잘 안 올라가면 식후 30분에 운동하는 게 혈당을 좀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당지수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당지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같은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 거예요. 현미를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백미 하얀 밥보다는 현미를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혈당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혈당을 가장 많이 높이는 건 설탕, 그다음에 흰쌀밥, 밀가루로 만든 것들인데 그건 먹자마자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인슐린이 금방 많이 나오게 돼요. 그것들이 인슐린이 우리 몸속에서 많이 나오면 저혈당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비만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어서 인슐린이 우리 몸속에 나오지 않도록 현미 같은 거를 많이 먹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하세요? 흔히들 빨간 쪽에 있는 식사를 우리 몸속에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기름기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칼치가 기름이 많을 것 같으니까 흔히 건강식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빨간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뭐라고 써 있죠? 불균형적인 식단이에요. 왜 불균형적인 식단이냐면 밥하고 그다음에 밥은 똑같이 그냥 흰쌀밥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콩나물국, 하나는 미역국. 이건 큰 차이 없어요. 하나는 그다음에 시금치, 나물, 쌈채소니까 두 개까지는 차이 없는데 지금 두 식단에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하나는 감자, 하나는 생선구이가 나왔어요. 감자는 왜 당뇨 환자들한테는 권하기 어렵냐면 밥하고 감자하고 두 가지를 먹으면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권유하지 않고요. 옆에 있는 것처럼 생선구이를 먹으면 단백질이나 지방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걸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식단이라고 하면 채소, 과일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당뇨 환자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단백질하고 생선을 많이 드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설탕이나 단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나요? 안 되진 않아요. 설탕을 먹으면 너무 혈당이 바로 올라가니까 혈당 검사를 해보거나 당뇨를 오래 관리하고 싶은 분은 해보셨던 분들은 먹고 싶긴 한데 참는 거예요. 그 대신 설탕을 그러니까 단 거를 먹으면 그 대신 밥을 안 먹거나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줄이는 겁니다. 과일은 얼마나 먹을 수 있느냐? 되게 사과로 기준하면 조그만 사과는 하루에 1개 정도, 좀 큰 사과는 반 개 정도 먹을 수 있는데 과일이 우리 몸속에 좋다고 뭐 사과를 마음대로 먹거나 뭐 여러분들 여름 되면 수박을 마음 놓고 먹거나 이건 안 되세요. 그다음에 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이거 질문은 고기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갈 거다. 콜레스테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혈당이 관리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콜레스테롤은 약 잘 먹으면 되지만 그 혈당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속의 모든 것하고 작용해요. 식사들이 하면 결국엔 혈당으로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운동 안 해도 그다음에 친구 만나서 식사 조금 더 많이 해도 모든 것들이 혈당이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기는 그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체중의 그 한 식사 한 끼에 자기 체중의 1g, 내가 60kg 정도면 60g 정도는 사실 먹어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먹는 건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게 드시면 좋겠고요. 당지수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혈당이 금방 올라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혈당이 금방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금방 나오게 돼 있고 인슐린이 우리 몸속에서 많이 분비되면 그게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지수가 낮은 걸로 먹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견과류가 우리 몸속에 좋다고 하는 것도 고지혈증 측면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견과류가 좋은데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아니에요. 견과류에 상당한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견과물도 되게 2-3개, 뭐 기껏 먹어야 10개 정도 먹는 거지. 이것도 어떤 분들이 그렇어요. 그 과일 간식 대신 아니면 밥 적게 먹고 이걸 마음 놓고 먹었는데 혈당이 많이 올라가서 오시는 분들을 가끔씩 보십니다. 무가당 식품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무가당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설탕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 그 자체 설탕이 높은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두유는 무가당으로 먹으면 비릿해서 먹기 어려우니까 가당을 먹게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가당으로 먹으면 두유 같은 것들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니까 좀 안심할 수 있지만 무가당 과일 주스는 어떠실까요? 맛이 좀 덜한 거긴 하지만 그 과일 주스 자체, 과일 자체에 과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가당 과일 주스라고 하는 거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지만 혈당을 안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당뇨병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요? 사실은 없어요. 아무것도. 당뇨병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 몸속에서 영양이 넘쳐서 생기는 질환이지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음식을 찾아서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당뇨병이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음식, 특히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먹도록 노력해 주시는 거,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 같은 거를 찾아서 드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탄수화물이 적은 음식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먹는 게 감자, 고구마, 당면 같은 거 마음 놓고 드실 거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쌀밥, 떡, 국수빵 이거는 당지수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적게 먹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쌀밥 대신 현미밥 드시는 게 실제로는 탄수화물이 적지 않은 거지만 당지수가 낮은 거지. 그래서 현미밥이라고 해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말린 과일은 그 수분이 날아가면서 혈당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감이 통조림, 요구르트가 생각보다 많이 넣습니다. 그다음에 밤, 땅콩버터, 아몬드, 캐슈넛이 그 우리 몸속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저걸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당뇨 환자들은 아닙니다.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어디를 통해서 많이 흡수하는지 이렇게 연구해서 보면 어르신들은 믹스 커피를 통해서 많이 먹고 젊은 사람들은 탄산음료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 아메리카노를 드시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 믹스 커피를 싸놓고 식사 대신으로 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거기 안에 있는 설탕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힘이 나시니까 식사 대신 드시기로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절대로 안 돼요. 드시자마자 그냥 혈당이 즉각 올라갑니다. 탄산음료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자체가 설탕물이니까 그거를 막았을 때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 음식 대신 먹었으면 좋겠는 것들이 탄수화물이 적은 음식이에요. 실은 육류, 어류, 조개류 비싸서 그렇긴 한데 저런 것들이 탄수화물이나 약간 그 고지혈증 유발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문제되지 않고요. 치즈, 생크림, 버터, 달걀도 우리 몸속에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개씩 드시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채소류, 호두, 잣은 조금 그 아몬드나 커슈에 비해서 탄수화물이 좀 적고요. 김, 미역 등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커피는 설탕을 제외해서 드신다고 그러면 드셔도 괜찮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커피에 대해서는 당뇨에 좋다 나쁘다 워낙 지금 두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하루에 한두 잔은 괜찮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운동 지침은 뭐냐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영, 걷기, 자전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초신경병이라고 하는 거는 다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쪽에 저리 가는 통증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달리기, 조깅 안 하시도록 그다음에 눈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신세 접촉하는 격한 운동에는 혈관이 더 문제 생길 수 있으세요. 하루에 30분 주 5회 이상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러 번 강조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 근육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 될 수 있는데 또 젊은 사람들이면 아령, 역기, 웨이트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신다거나 어쨌든 그런 서서 이렇게 다리를 든다거나 이런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발에 상처가 날 수 있어서 가능하면 공복이나 식전은 피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먹고 있는 약이 그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인지 아닌지 저혈당이 많이 유발하는 약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닌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일주일에 150분 이상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혈당이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했을 때 많이 아마릴이라고 하는 약을 쓸 때 많이 사용을 될 수 있으니까 저혈당이 올지 모르니까 운동할 때 주머니 속에 설탕 한두 개 있으면 좋겠고 운동하는 날 인슐린 복부에 주사하기 그다음에 그 공복 시에는 운동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탈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혈당이 올라오고 심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 미리 물 먹고 시작하고 10분이나 15분마다 목마르지 않아도 계속 물을 먹으면서 운동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병이나 이런 경우에 잘 맞는 신발, 운동 전후에 상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운동보호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35세 있거나 당뇨가 굉장히 오래됐거나 이런 경우에 혈관이 막혔을 수 있으니까 관상동맥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검사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고 말초증형이나 안저질환 쪽에서는 그 눈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심한 운동은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이 나빠졌거나 이럴 때는 심한 운동은
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 이제 자율신경병증이라는 합병증이 올 수 있는데 안정된 상태에서 맥박이 빨리 뛰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춥고 덥고 이런 것들을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에서는 운동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탈수가 문제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해서 설명해 드리면, 인슐린이 부족하면 약물 치료를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몸속에 인슐린은 그게 그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 치료가 잘 안 되거나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항성 식후 고혈당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약물료품은 그냥 약 이름을 몇 가지 써놨는데, 여러분들 아마릴이라고 하는 약이 현재로서는 제일 많이 쓰는데, 아마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속에서 췌장에 작용해서 인슐린을 좀 더 많이 분비되도록 그렇게 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혈당이 많이 올 수 있어서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운동하시는데 제일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 개선제의 대표적인 게 멜포르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은 그 간이나 아니면 근육에 작용해서 그 혈당이 좀 더 많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작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에서 그 포도당 흡수가 안 되도록 해서 그런 것들이 그 식후 고혈당을 개선하는 것들이 작용하고요. 인크레아틴을 분비시킨다거나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는 그런 약이 최근에 개발돼 가지고요, 많이 곽광받고 있고요. 특히 소변으로 당 배출을 증가시키는 자디안 같은 약들은 현재 그 당뇨뿐만 아니라 심장병, 신장병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약물을 굉장히 많이 젊은 새로 생기는 당뇨병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지금 말씀드렸던 인슐린 분비 촉진 약물은 그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잘 알았으면 좋겠고, 밑에 것들을 인크레아틴이나 저항 개선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의사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아주 심하지 않으면 저혈당이 많이 오지 않아서 그런 약물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슐린의 주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로 조절이 잘 안 되거나,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약물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인슐린 주사를 맞자 그러면 인슐린을 넘어가셔더라도 그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만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혈당은 실제로는 그 인슐린을 많이 투여하거나, 그다음에 약물 투여에 식사를 안 하거나, 그다음에 공복 시에 과도한 운동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술을 많이 마셨을 경우에 또 당뇨가 저혈당이 생길 수 있는데, 간에서 혈당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세요. 술 취한 환자, 당뇨 환자가 술 취해서 오면 저혈당인지 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혈당을 놓치면 큰일 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혈당 증상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데, 식은땀 나고 불안하고 손 떨리고 어지럽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런 증상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초콜릿이나 사탕을 하나 드세요. 왜냐하면 저혈당은 제일 심한 경우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지만, 고혈당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에는 약간 혈당이 높아지는 거지 그 자체가 크게 위험하게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저혈당 증상이 생긴다고 의심된다고 생각하면 꼭 사탕 같은 걸 가지고 계셨다 드시면 좋겠어요.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이 관리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당뇨병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실 거니까요. 자, 그 동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엔 전쟁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장애인이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쟁이나 교통사고보다 더 위협적인 질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당뇨병인데요. 2009년 기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절단이 전체 족부 절단의 53%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합병증이 더 무서운 당뇨병, 그 예방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 혈당이 급속하게 높아지는 것을 조절합니다. 반면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혹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혈당 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다뇨, 다식, 다갈의 3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성 혹은 만성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혈당 조절이 안 돼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혹은 탈수 증세와 함께 눈앞이 아득해지는 경험,
당뇨병 환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혈당 또는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환자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소리 없이 찾아오는 만성합병증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혈액 속에 당이 과다하게 높으면 지방질과 여러 세포 등이 혈관벽에 침착되어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다가 나중엔 아예 막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당뇨병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혈관벽이 막히는 현상은 우리 몸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부위는 눈, 콩팥, 그리고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제일 파괴되기 쉬운 혈관이 바로 미세혈관인데요. 미세혈관이 많은 눈은 당뇨병에 치명적입니다. 처음엔 증세가 없다가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황반부까지 침범하게 되면 시력 저하가 시작되고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심장 역시 미세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기입니다. 신장 속의 사구체는 혈액 속의 노폐물을 여과해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순환 장애로 사구체가 망가지면 우리 몸엔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은 완전히 망가져 인공투석 또는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는 환자들은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고 감각이 둔해지는데 이는 고혈당으로 인한 신경 주변 혈관에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말초신경이 파괴되어 생기는 증세입니다. 특히 발에는 혈액순환 장애와 말초신경 손상이 겹치면서 감각이 둔해져 쉽게 다치고 그 상처가 낫지 않고 피부가 괴사할 때까지 악화되기 일쑤입니다. 이를 당뇨병성 족부병변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 다리를 잘라내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당뇨합병증의 특징은 초반에는 별다른 증세가 없다가 심각한 상황이 돼서야 증세가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뇨합병증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때문에 증세가 없다 하더라도 정기검진을 통해 합병증 유무 및 병의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병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어서 철저한 식사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적절한 약물요법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합병증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혈당 이외에도 동반된 고지혈증 혹은 고혈압에 대한 관리도 합병증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흔히들 당뇨병을 평생의 동반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엔 평생을 같이 가야 할 병이라는 뜻도 있지만 운동과 식사요법, 그리고 적절한 약물요법을 동반자로 삼는다면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당뇨병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는 마음가짐이라면 당뇨합병증 역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건강플러스였습니다. 당뇨합병증을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요. 큰 혈관이 막히는 것과 작은 혈관이 막히는 건데, 큰 혈관이 막히는 건 동맥경화인데 혈당 관리만 가지고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같이 관리하는 게 필수입니다. 특히 당뇨가 가신 분들이 저런 분이 많이 생기니까 당뇨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작은 혈관합병증은 혈당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망막, 신장, 신경합병증이 생기는데 이건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제 당뇨발 위험군이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뇨에서 발톱 깎다가 상처가 났는데 그게 낫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오래된 경우 담배 피는 경우에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결론인데요. 당뇨병에 관련한 식사, 운동, 스트레스, 그다음에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 이렇게 노력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약은 처방하는 거니까 잘 드시면 좋겠고요. 식사는 적은 양이라도 규칙적으로 섭취하시고 그다음에 같은 칼로리에다도 당지수가 낮은 걸로 그다음에 양이 많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운동 열심히 해서 규칙적으로 근육 운동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그 호르몬이 분비돼서 혈당이 올라가도록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면의 질을 높이면 11시부터 3시에 잠을 잘 주무시도록 하면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혈당을 떨어지도록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병은 사실 쫓아보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당뇨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